자, 그 다음에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재건축삽이죠. 재건축삽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한 문제가 매년 꼭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재건축삽의 특징만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삽 특징. 첫째, 재건축삽은 기반 시설이 무슨 지역?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재건축사업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비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 그러지 말고 정비를 지정하고 하는데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재건축사업은 뭐가 안 된다? 환지는 안 되죠. 네 번째,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이 의무사항이죠. 조합 설립 의무사항입니다. 아까 이 소리가 조합원 조합원은 누구만 동의 한 자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는 조합원 못 된다? 마대지 소유자 안 된다? 건축물 소유자 안 된다. 그렇죠? 지상권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소유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주택 및 부속 반드시. 그래서 여기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뭐가 나온다 해서 소위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일곱 번째, 재건축은 뭐가 인정이 안 된다? 토지 등의 수용제도 안 되죠. 다만 어떤 경우? 아까 천재, 지변 등의 경우로 누가?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경우 이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때만 가능하다.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디? 단지 내 뭐에 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단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은 아까 어떻습니까? 용적률 완화, 그렇죠? 그리고 소형 주택 건설, 이 규정이 재건축과 재개발만 적용되는 거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있습니다. 열 번째, 주택 공급 방법인데, 주택 공급 방법. 자, 주택은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냐? 원칙은 1주택 공급하죠. 1주택 공급하는데 문제는 뭐다? 소위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인 경우하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경우는 나눠서,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경우는 몇 주택까지 공급해요? 네? 소유한 수만큼 공급하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과밀 억제권 다시 둘로 나누죠. 얘가 투기 과열지구냐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투기 과열지구는 몇 주택? 언제나 1주택이야. 얘는 몇 주택? 3주택 이하야. 그렇죠? 3주택.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에서 투기 과열지구라면 1주택이죠. 단 이 경우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네. 어떤 경우? 그게 근로자 숙소라든가 기숙사 용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요거 특히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재건축사업에만 나오는 특징들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60번 보겠습니다. 옳지 못한 걸 고르시오. 1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좋죠? 2번 재건축을 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아까? 나대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죠.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죠. 없어요. 1세대 이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나요? 자, 1세대 이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 공급할 수 있다. 이건 과밀 억제권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니어야 돼. 그렇죠? 여기는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됐고 과밀 억제권이 아니라는 얘기도 빠졌고요. 4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설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과 토지에 관해서 뭐가 가능하다?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매도 청구가 인정되는 사업이 재건축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5번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조합세 인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제로 선정해야 된다. 맞나요? 그렇죠. 조합이니까 조합세 인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제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자는 경쟁 입찰 단 대통령 영의자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좋죠. 여기서 대통령 영의자는 규모가 100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이 한다.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원칙은 경쟁 입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 정답 되겠네요. 61번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자, 지금 벌써 안전진단이죠. 여기서 안전진단도 말이죠.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이 나오든가 재건축과 재개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재건축에서 가장 관건이 안전진단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안전진단도 계속 지금 이제 바뀌어 왔잖아요. 계속 안전진단이. 그래서 안전진단 부분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오류가 굉장히 많은 이제 안전진단인데 우선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째, 안전진단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누군 줄 아시죠? 아까 5명. 안전진단은 의무상이다, 재량상이다. 안전이나 실시 목적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뭐로 안전히 실시하는 겁니까? 정비,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비 수립할 거냐 할 거냐. 또는 뭐예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때는 자 정비계획을 지정할 때죠. 정비계획을 지정할 때는 정비계획 지정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이때 정비계획 수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을 지정하지 않고 할 때는 정비계획 수립이 없어. 그때는 재건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시중 문제들 대부분 뭐라고 나왔죠?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반드시 둘로 나눠서 정비계획 수립 여부 또는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세 번째, 안전이나 시기간제. 얘기해보세요. 안전 언제 실시하죠? 안전 언제 실시해? 안전 실시기 언제야? 여기 정비. 자, 일단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권 안전진단이 있고, 두 번째 요청에 한 안전진단이 있어요. 직권은 시장에서 직권하는 거죠. 어때?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요거잖아.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수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해 시장으로서 직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때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시장으로서 뭐한다? 제한합니다. 제한. 이때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 부속 건축물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토지 등 소유자. 그래 요청은 언제야? 요거 플러스 요거죠. 요청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이미 1년이 경과됐는데 불구하고 수립을 안 하고 있잖아. 이때 정비 위반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요청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비법상 안전진단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립을 안 하고 있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것이니까 결국 정비계획 수립 시기 또는 그 1년 후 이게 된다 이 말이지. 네 번째, 대상은 뭐라고 했어요? 단지 네 뭐다? 건축물이죠. 단지는 건축물. 전에는 단지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공동주택. 그래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상가는 아니었어요. 단지 내 건축물로 바뀐 겁니다. 단지 내 건축물이라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오죠. 천재지물 주택이 붕괴돼 버렸다든가, 또는 어때요?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쭉 해가지고 이제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돼 안전히 실시했다고 합시다. 안전히 실시했어. 그러면 여기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줍니다. 누가? 안전진단 기관이. 시장으로부터 안전진단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이 있죠. 안전진단 실시하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줘. 이걸 누구한테 제출해 줘? 시장, 군수하고 또 누구에게? 저기 요청자에게. 요청자. 왜냐? 여러분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수가 부담하되 요청이 완 경우는 요청장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항상 돈 줄 사람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정 시장, 군수가 합니다. 이때 시장은 뭘 가지고 결정하죠? 세 가지. 안전진단 결과. 두 번째 뭐예요? 도시, 군, 계획, 또는 지역,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할 때 안전진단 결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 도시군, 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종합적으로. 자,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군수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시장군수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겠죠. 안 하겠다는 결정, 하겠다는 결정. 그렇죠? 하겠다는 결정. 이게 뭐야? 적극적 결정이죠. 이거 안 하겠다는 결정. 그러면 적극적 결정했을 때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적극적 하겠다는 결정을 했어. 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또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뭘 해주는 거야? 제출해 주는 거냐. 뭐를?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결정 내용. 하겠다 결정했죠. 재건축 시행하겠다, 정비계획 수립하겠다 결정했으면 그 결정 내용하고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특별성화시장 도지사에 제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제출 안 한다?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는 이들은 제출 안 해요. 안 해. 근데 여기도 꼭 보세요. 지금 현재 대부분 문제지 뭐라고 돼 있죠? 시장군수는 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시도지사 그럼 안 맞잖아.
시도지사가 아니죠. 이들은 제출 안 하니까 누구만? 이들만 이들한테 제출하는 거야. 그럼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제출을 안 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안전한 결과 보고서하고 그 결정을 내치면 이제 지금부터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시도지사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럼 이 시도지사가 뭘 의뢰할 수 있어?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죠. 재검토를 의뢰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누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거꾸로 누구한테?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이나 재건축사 시행 여부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이때 요청을 받은 시장구수구청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재검토 의뢰했죠. 이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자기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함정이라고요? 자, 여기서 시장구수는 결정해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된다.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들은 제출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만들어 뭐예요? 시도지사는 뭐 취소 등을 요청한다. 아니죠. 누구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구수구청장에 취소 등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나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자기가 직접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됐죠? 요거 이게 많이 바뀌었고 되게 자꾸 지금 혼동 거의 문제집이 거의 90%가 선보되니까 오류 문제가 여기 바로 이거나. 이 부분 또 잘 정리하셔야 돼. 됐죠? 그래서 시장구수 누군가 하는 거, 또 목적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 직권과 요청 두 가지 있다는 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요청한 자의 비용의 1000분의 1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단지 내 공동유택이 아니고 건축물을 받겠다는 거. 시장에서 결정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했을 때? 소극적 결정했을 때는 안 해. 하겠다는 적극적 결정했을 때 그 중에서 누구? 시장구수청장은 이들한테 제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제출 안 한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뭐 한다? 재검토를 의뢰해서. 또 여기서 나눠지죠. 시도지사 중에서 여기는 이들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셨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61번 옳지 않은 건 물어봤죠? 1번 보겠습니다. 시장구수는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하나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예정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확하죠. 1번. 정확하게 누가? 시장군수는 수립자 뭐예요? 정비계획 수립이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하나 또 입안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제한하기 위해서 예정구역 안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 설마 10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 실시 요청할 때 안전 실시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장. 이 문장 잘 기억하세요. 2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한 주택 단지 내 건축물 좋습니다. 단지 내 건축물. 3번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관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을 실시해야 되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시장군수 및 요청한 자에게 제출합니다. 요청한 자에게. 4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 하나 도시군계획 둘 지역여건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수입이나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5번 시장군수는 정비 수립 또는 재건축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바로 틀렸죠? 네. 바로 시중 문제 꼭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맞다라고 지금 다 됐다고요. 여기서 나누자 되죠. 여기서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검토 의뢰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 예? 여기 시도지사가 재검토를 의뢰한다. 재검토 의뢰해서 결과는 또 반대로 이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자기가 직접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죠? 뭔 말인가 이해갔죠? 확실하게 이분 자기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61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62번 갑니다. 예, 사업시 인가 절차입니다. 정비법에서 인가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가가 4개 나온다고 그랬죠? 조합설립 인가, 두 번째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인가. 자,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절차입니다. 사업시 인가 절차. 자,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작성해야 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고 뭐를 보세요. 정, 관 등을 작성해야 돼. 정관 등. 여러분 여기서 정관 등이 뭔 줄 아세요? 정관 등은 조합일 때는 뭘 얘기하는 것이고 정관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뭘 말하는 것이고 규약을 말하는 것이고, 시장, 군수, 주공 등 있죠. 이들 뭐다? 시행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관등이야. 그래서 사업시행규 정관등을 작성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두 번째 뭐라 하죠? 이제 사업 시행 동의를 받아야 돼. 사업시행 동의. 이번에는 무슨 동의? 지금 동의 많이 나오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동의 나오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동의 얼마?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과반수 하나밖에 둘 수 없으니까. 그럼 아까 조합 설립 동의 나왔죠. 이번엔 사업시행 동의입니다. 사업시행 동의는 첫째, 여러분 시장, 군수라든가 주공 등은 동의를 안 받아요.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요. 조합원의 과반수. 세 번째, 이번엔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무슨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보다 공신력이 뛰어나게 떨어져요. 그럼 얼마 동의 받겠어? 과반수보다 더 많겠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자, 여기는 공신력이 제일 뛰어나니까 동의를 안 받는다. 조합은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행 인가 신청합니다.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그럼 시장 군수가 인가할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치나 보세요. 자, 시장 군수는 첫째, 시장 군수가 뭘 하느냐? 시장 군수가 그 내용을 공람시킵니다. 두 번째,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의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네 번째, 사업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장훈수 인가신청을 받았죠. 그럼 시장훈수가 그 내용을 갖다 인가하기 전에 공람시켜야 되죠. 뭐를? 여기 사업시행 계획서를 갖다 공람시켜야 된다고요. 공람 기간 며칠? 아까 이게 14일 이상 공람시키면 14일 이상. 그다음 시장훈수 인가하기 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경우 어떤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육감, 교육장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정비구로부터 200m 내에 뭐가?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정비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시장으로서 인가하기는 교육감, 교육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시장으로서 인가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을 거쳐야 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 어디? 외에서 시행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일 때. 정비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고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그때는 건축인이 심을 거칩니다. 그때만 반드시 정비 외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아까 사업비 예치 나왔죠.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할 때? 지정개발자. 사업비 몇 프로? 20%가 아니고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시, 도, 조례가 정한 금액을 예차게 할 수 있다. 뭐가 문제니까? 미분양이 오래되니까. 됐죠? 그럼 사업시 인가 절차 이렇게 가면 완벽해요. 14.130남 200m 내 교육시 있을 때는 교육장 교육과목 사전에 협의한다. 정비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할 때 건축인이 심을 거친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 할 때만 사업비 20%는 시도 조례하자는 금액을 예차게 하고 인가할 수 있다. 이게 사업시 인가 절차입니다. 인가 절차.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 사업시행령 사업시행계획에서 정관 등과 서류를 첨부한 시장 군수행 인가를 받아야 되죠. 2번 사업시행자 시장소 주택공사 등인 경우는 제외. 사업시 인가를 신청이나 사업시행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동의 시장소 주공등 제외입니다. 3번 시장우선 사업시 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자기가 작성하고자 할 때는 서류 며칠상 30일 후에 14일 이상 열람 시켜야 되죠. 공남. 4번 시장우선 사업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총수 등 사항에 관해 건축에 힘을 거쳐야 됩니까? 빠졌죠?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인 경우 이게 빠졌잖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정비구역에 가면 인가권자 시장우선 대장이야. 그럼 자기가 그냥 하면 돼. 근데 정비구역이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시장우선에 모든 권한이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와서 건축에 힘을 거치는 겁니다. 정 위에. 5번 시장우선은 정비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는 사업비 얼마? 20%에서 시도 조례하자는 걸 예측해 할 수 있다. 무슨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 20% 범위 내 시도 조례. 정확하죠? 사업시 인가 절차.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신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올 거야.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물어보든가. 관리처분계획 내용 7가지 있죠.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방법. 이게 가장 유력해요. 올해 때 개정된 주택 공급 방법이 나오든가. 세 번째,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효과. 관리처분 인가고시는 뭐가 되냐?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가 나오든가. 셋 중에 하나가 한 문제는 많게는 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럼 63번은 뭐다? 관리처분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죠. 64번은 주택의 공급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관리처분계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관리처분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보세요. 관리처분계 누가 수립하죠? 누구? 정비, 사업, 시행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여기도 거의 99% 우리 시중 문제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를 수립해서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틀렸죠? 왜? 반드시 두 개를 언급해 줘야 돼. 첫째,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사업 중에서 1호에서 몇 호? 아까 3호의 방식과 주거환경 무슨 사업? 관리사업은
제외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지. 근데 이걸 얘기를 하고 그냥 사업시행령 이렇게 맞다라고 했잖아. 맞다, 그죠? 네. 왜 그러냐?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다 맞았어. 왜? 3년 전에 이게 바뀌면서 아까 관리처분계가 혼용맛이 들어갔죠. 요건 작년 주간관리사 작년에 새로 나왔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어때요? 문제집 있는 문제가 3년 전의 문제를 그대로 실어놓다 보니까 그대로 다 만들겠네요, 그죠? 지금은 문제를 이렇게 고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간경 사업 중에서 예로서 사무의 방식과 주간경 관리 사업은 제외. 더 좋은 문제, 가장 우리가 명쾌한 문제면 예를 들면 자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은 오직 무슨 방법밖에 안 해? 관리처분 방식, 환지 방식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깔끔하게 나오면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는,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지, 그렇죠? 재건축 정비사업은 반드시 관리처분 수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깔끔한데 그렇게 나오면 좋고, 정비사업 이렇게 나오면 아주 어떻습니까? 안 좋은 문제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리처분 언제 수립하면 수립 시기입니다. 수립 시기. 이 수립 시기도 오류가 또 많죠. 언제 수립해야 돼? 분양, 신청, 기간, 언제? 종료 후라고 해야 돼. 근데 여기다 꼭 뭐라고 붙였죠?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이런 얘기를 갖다 꼭 이렇게 붙여서 출제를 많이 하죠. 예? 요것도 몇 년 전까지 맞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이제 틀리잖아. 왜? 건축물은 언제 철거하죠? 건축물 철거는 원래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 철거도 되지만 작년부터 새로 나온 게 있죠.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든가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으면 토지동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장운수의 철거 허가를 받으면 그 이전이라도 철거가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빼주는 게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으로 분양 신청이 종료된 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누구한테? 시장운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요거 특히 두 가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내용 몇 가지다? 7가지. 우리가 정비사업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관리처분계획 내용 7가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정비법을 공부했다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야죠. 그렇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분양 설계. 분양 설계 언제를 기준한다? 분양 신청에 한 종료를 기준. 두 번째 분양 대상자. 세 번째 뭐다? 세 번째가 분양가. 네 번째 뭐죠? 종전가죠.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업비죠. 사업비, 조합원의 부담금, 부담시기. 여섯 번째는 기타 권리 명세죠. 소유권이 기타 권리 명세. 일곱 번째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위한 권리 명세 평가. 7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6번까지만 기억하세요. 1번이 뭐라고? 분양 설계. 언제 기준? 분양 신청 종료일 기준. 그다음 분양 대상자, 분양가, 그 다음에 종료가, 그 다음에 사업비. 여섯 번째 기타 권리 명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냐? 요거죠. 요거 종전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여러분이 토지동 소유자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최대 관심사가 이번에 분양받게 된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냐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는 얼마나 쳐줄 거냐 이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가장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양가 놔두고 이 종전가. 종전가는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어요? 종전가. 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 종전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산정해? 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야. 그런데 개정된 게 하나 있죠. 추가된 게 있잖아요. 미리서 철거된 건 철거 허가 받은 날 기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철거될 수 있죠. 이런 게 시장에서 철거 허가 받은 날을 기준한다. 이 단서를 또 꼭 붙여줘야 돼. 근데 옛날은 또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냥 사업시 인가오시를 그냥 맞다 다 이렇게 됐잖아요. 사업시 인가오시를 단
사업시 인가전에 건축물이 철거됐다면 철거 허가받은다. 허가받은 날 기준 이걸 꼭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 이걸 관리처분기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말이 돼요?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되면 금방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기준에서 여러분 토지나 건물 가격을 산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격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업시 인가고시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평가하죠? 누가? 예?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 평가자 2인 이상 평가 금액에 그것도 뭐예요? 산술 평균치를 합니다. 요거 종전과 완벽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서 추가부담금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분양가 빼기 종전가가 아닙니다. 분양가에서 종전가를 빼주는 게 아니야. 분양가 그래서 뭐로? 이 권리가액이라는 기준 잘 이해하셔야 돼. 지난주에 도시발표에서 계속 나왔죠. 권리가액이 뭐다? 이건 종전가 곱하기 뭐예요? 비례율입니다. 비례는 사업의 수익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금이 3억이다 3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3억 곱하기 비율이 1점이다 그럼 1점으로 곱하면 3억 6천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 5억에서 3억 6천을 빼주고 1억 4천 추가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추가부담금을 분양가에서 종전가 빼준다 또 자꾸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아니지. 종전가가 아니고 권리가액을 빼주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관리처분의 내용 옳지 않은 거 1번 분양설계 분양신청의 종료기준 좋죠. 분양대상자 주소 성명 3번 분양대상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가 분양대상은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 인가고시 1 밑줄 기준한 가격 이렇게 나면 이제 틀린다 이 말이야. 사업시 인가고시라고 가르쳐놓고 뭐예요? 사업시 인가전에 철거된 건 철거 허가받은 날 기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써두셔야 돼요. 철거 허가받은 기준. 5번 정비 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부담시기 좋죠. 6번째 기타 권리 명세. 그래서 종전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64번 이제 관리처분기에 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거 하나 더. 1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이 종료된 후 관리처분기를 수립하여 시장으로서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어때요? 네? 맞아요 틀려요? 예?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요거 예? 정비사업시행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그렇죠? 모든 정비사업시행자 관리처분기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걸 언급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재건축 정비사업시행자 이렇게 나왔으면 참 깔끔했죠. 2번 분양 설계는 분양신청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산정은 사업시 인가고시일 단 사업시 인가전 건축물이 철거되며 철거 허가받은 날을 기준하여 시장으로서 선정하고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 평가금의 산술평균치 정확하죠. 이런 문제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2번 종전 토지 등 빨간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토지 등은 가격 범위 밑줄 종전 주택 동그라미 전용 면적 범위 밑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죠. 예, 이건 작년에 신설된 거죠. 뭐 정확히 이제 재작년에 벌써. 이건 뭐야?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은 몇 개야? 몇 개예요? 하나야 하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나 주택이 하나라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 토지 등이라고 그랬죠. 토지 등은 뭐죠? 정확하게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런 얘기고, 주택은 무슨 면적?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크면 2주택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소형으로 공급해야 되죠. 이 소형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가 금지되잖아요. 이게 2주택 공급이죠. 작년 재작년도 신설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그랬죠. 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대책이 가장 안 된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 크다.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 받고 무조건 청산받았는데 이제는 두 주택을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작은 거 받아 임대 내주면 평생 어떻습니까? 노후 대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4번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밀 억제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소유하게 되는 주택 수만큼 다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 해당되죠? 여러분 몇 주택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몇 개 가지고 있냐고 했죠? 몇 개를 가지고 있냐고. 가지는 만큼 가지는 거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근데 이게 어디라면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아까 달라지죠. 과밀 억제권역은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1주택이고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면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작년 12월 19일 날 개정된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4번 좋고요. 5번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등 사업시행 계획이 정하는 목적에서 보류주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자에 분양할 수 있다. 좋죠. 그래서 팔지 못한 것은 1번 정도 되겠습니다. 65번 하나 더. 주택의 공급 방법입니다. 팔지 않은 거 1번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인 이상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 몇 주택?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2번 그러나 2인 이상 1토지를 뭐하는 경우?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개정된 거였죠. 원래 보세요. 두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겠으면 하나만 줘야 돼. 하나만 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썽이 생겼다고 그러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야. 집은 2분의 1. 둘이 나누니까 얼마야? 1500, 1500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200제곱미터도 하나를 받고 300제곱미터도 하나를 받는데 두 사람은 1500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주잖아. 그러니까 따졌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규정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시도 조례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례 따로 정해놨으면 그에 의한다고 시도 조례에다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 개정된 거. 3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의 경우는 3주택 이하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한이죠. 아닌 경우 재건축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투기 과열지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라면 1주택입니다.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3주택까지. 다만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토지 등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데 뭐 뒤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다가구 가로주택은 3주택. 5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있죠. 이때 주택을 소유하는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이라도 소유한 만큼 다 받는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점이 지금 당장 여기서 부산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주택까지 받아? 가진 만큼 다 받죠. 재개발한다. 몇 주택 받아? 재개발은 1주택이야. 재개발은 1주택이라고요. 재건축과 달라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도 그게 근로자 숙소라든가 기숙사 용도로만 가진 만큼 다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재개발은 서민층이잖아. 그래서 있는 나눠주는 게 신경 쓰잖아요. 재건축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집안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 그대로 정해서 가진 만큼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고요. 66번 지상권자는 용익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건 뭐냐? 마지막 관리처분계획 인가오시 효과입니다.
자, 이제 관리 첨객이 관리처 어떻게? 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인가 고시를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관리처 인가 고시하죠? 그럼 관리처 인가 고시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세 번째 출제 유형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째, 지금부터 뭐야? 관리처 변경 분양 처분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러죠. 분양처분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부터 뭘 취득한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여러분이고요. 관리처 인가 고시 되면 여러분 사업 시행자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사업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뭐에 들어가? 철거에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철거의 원칙적 시점은 관리처 인가 고시후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 관리처분 인가 고시 되기 전이라도 건축물 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시장우서의 철거 허가를 받으면, 동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시장 철거 허가를 받으면 그 이전에도 철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 철거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철거가 이루어지니까 사용과 수익이 정지되죠. 누구? 지상권자 등 용익권자잖아요.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 지금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되죠. 철거되니까. 여기서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언제서 언제까지? 예? 고시 1에서 언제까지? 고시 1까지라고 기억. 고실에서 고실까지. 고실에서 고실까지. 자,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실까지, 고실에서 고실까지 사용수익이 정의됩니다. 그런데 일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 받은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 기억하세요. 자,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계약을 해지가 가능해. 네? 여러분 정비법에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언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부터입니다. 그렇죠? 이때 계약 해지는 누구한테 한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업시행자가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맺은 역사가 없잖아. 어떻게 사업시행자 계약을 해지해?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한다고 그랬죠. 계약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돌려주세요, 임대보증금 돌려주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누구에게 행사한다?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에? 전세권 설정자에게, 임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단 그들이 그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시행자에게 행사해야 된다. 시행자 무슨 죄 졌나요? 아닙니다. 시행자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그 돈을 돌려주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죠. 사후적인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 자, 분양이율 대주나 건축물을 뭐 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해버리면 무슨 이력?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경매처분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이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 효과입니다. 분양처분이 기준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분양권 취득하고 분양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을 받는 거예요.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원칙적 철거 시점입니다. 원칙적. 예외가 있어요.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고실에서 고실까지.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다. 계약 해지가 하나다. 계약 해지는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그러나 금전만한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금전만한 청구 뭐죠? 전세금 돌려주세요, 임대보증금 돌려주세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뭐는 없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손실보상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전세금 돌려받았으면 되지. 손실보상 청구는 없죠. 손실보상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 용산사태가 발생했다. 그렇죠? 용산사태. 그래서
용산 사태 이후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 뭐냐? 직접 손실보상 규정은 두지 않았지만 어떤 규정이 있느냐?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손실보상 규정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충분한 손실을 보상한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 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새로 생겨났잖아요. 용산 사태 이후로. 그래서 지금도 손실보상 청구는 두지 않습니다. 자, 이게 관심인가고 시효갑니다. 바르지 못한 물어봤죠. 1번 사업시행령이나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은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그 설정 문제를 타소할 수 없는 권리자는 계약 조건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기 고실 이후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좋죠? 고실 이후부터.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전세금, 보증금, 기타 계약상 금전만한 제한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좋죠? 그러나 지료 등의 증감 청구라든가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전세권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요? 첫째, 내가 이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받아서 떠나든가, 아니면 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잠시 밖에서 살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그랬죠. 근데 뭐는 없다고요? 손실보상 청구는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또 뭐는 없다? 나 전세금이나 좀 깎아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 지료증감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료증감 청구, 손실보상 청구는 없다고요.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든가 아니면 어때요?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금전만한 청구권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령 구상이 되지 않는 데는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귀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경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조합세 인가 후 체결된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는 계약 기간에서 민법주택 임대차 보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나요?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닙니다. 이건 관리처분계 인가 후 시효입니다. 여기 관리처분계 인가 후 시 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대차 이를 설정했다. 그러면 민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되는 존속기간이 있죠. 그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머지않아 철거된다는 것을 너 뻔히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너 2년 주장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가 아니고 조합세 인가 후였어. 이게 조합세 인가 후가 관리처분계로 나중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합세 인가 후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관리처분계 내용 7가지 하고 주택의 공급 방법, 관리처 인가 후 시효가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다 정리됐습니다. 한두 문제.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비법이면 내용이 많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점심시간 하고 갈까요? 점심시간 하고 그러면 오후 수업은 2시부터 2시 10분부터 2시 10분부터는 오후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 다 끝났네 이제. 자, 그럼 오전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